이걸 팔고 이제 가게 되면은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무조건 구입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떨어질까봐 뭐 이런 고민하시는데 상급지는 안 떨어집니다. 우리가 뭐 300만 원에서 3억 벌 건 아니잖아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만 벌어도 수익률 무려 300%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금액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부터 먼저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혼란에 빠진 분들이 또 있는데요. 네. 이제 또 1주택자 분들 중에 이제 갈아타기 원하시는 분들. 이분이 또 1주택자에서 고민이거든요. 특히 이제 대출 규제에 거의 15억 정도 걸려서 그렇죠. 요거 좀 점프해서 넘어가고 싶은데 네. 도저히 이제 돈을 더 소위 말해 땡길 방법은 없고 가구는 쉽고 네. 이대로 놔두면 뭐 더 갭은 벌어질 것 같고 이런 분들이 또 많은 이제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타기라는 건 결국은 지금 주택을 팔고 더 상급지로 갈아타는 그렇죠, 거거든요. 상급지로. 네, 상급지로 갈아타는데 예전에는 그게 얼추 가능했죠. 대출을 활용하고 뭐 그동안 또 모은 돈도 있고 우리 것도 좀 오르고 했으니까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가고 네. 이런 형태가 됐는데 지금은 사실은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출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1주택자 갈아타기에 막히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 많이 상담을 하시죠, 그런 분들. 많이 했죠. 네. 근데 정말 대출이 막혀갖고 상급지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건 답이 없죠. 왜냐하면 돈이 없는 거니까. 네, 돈이 없는 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 다만 이제 내가 모은 자금이 있고 이걸 팔고 이제 가게 되면은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무조건 구입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개 되면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양극화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양극화라는 건 결국은 이 상위급지와 하위급지가 이제 점점 가격이 격차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낮은 쪽에 있다 그러면은 상급지의 결국 격차가 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지만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잖아요. 시간을 끌수록 갈아타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갈아타라는 게 좋은 거고 갈아타기 할 때 아까와도 같은 일맥하는 얘기지만 떨어질까봐 뭐 이런 고민하시는데 상급지는 안 떨어집니다. 네, 안 떨어지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빨리 갈아타는 게 좋아요. 네, 떨어지더라도 얘네들은 적게 떨어지고 내게 더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갈아타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지금 어떤 상황 같은 거 고려하지 말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급지로 갈아탈 때만 고려를 하는 거죠. 이 재건축 아파트를 둘러싼 시각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이제 워낙 말씀하셨죠, 아까 신축이 각광하는 시대에 보니까 재건축, 이 몬테크 하는 게 좀 바보라는 생각들을 일각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초과이익 환수제나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아서 재건축 먹을 것도 좀 옛날만큼 많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요. 이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걔네가 갖고 있는 내재 가치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나 결국은 언젠가 새 거 될 거야. 그러면 나 엄청난 녀석이 되지. 이거는 바뀐 게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각종 규제로 인해서 구입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졌죠. 그런데 가치가 흔들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셔도 되는데 다만 굉장한 인고의 세월을 거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재건축은 새 아파트가 됐을 때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건데 새 아파트가 되기까지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죠. 왜냐하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재개발과 다르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초과이득 환수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수익을 많이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이제 뺏기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는 요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재건축 쪽에는 궁극적으로는 구입하는 게 좋겠다. 다만 당장 그걸 구입해야 되느냐. 뭐 그거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길어지게 되면 지금 가격에서 횡보를 하면서 길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아주 좋은 핵심적인 재건축을 구입하되 이거를 단기간에 뭐 가격 상승해서 팔아야지 이런 전략이 아니라 길게 보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언급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기하자면 사실은 정부가 어느 좀 야당이나 여당이나가 완전히 부동산을 대하는 스탠스가 다르기 때문에 뭐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재건축은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억지로 가격을 눌러둔 상태라서 이게 완화시켜주는 어떤 정부가 잡아서 재건축을 풀어주게 되면은 그 몇 년 동안 눌렸던 것이 한 방에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될 수 있고 다만 지금 어떤 정부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그 인고의 세월이 더 길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그
그거에 대한 미래는 제가 판단할 수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그건 각자 개인 판단하시고 예. 그거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치는 변함이 없다. 다만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재건축이라는 게 워낙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사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하시면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 뭐 어느 단계 이상 넘은 것만 좀 보세요 이런 얘기도 하시나요? 하죠. 저는 조합 설립 인가 받는 걸 주로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라는 것은 거기 이제 구성원들은 우리는 이거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에 의지를 표명한 거고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추진위 단계 같은 거는 사실 금방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 그 법리적으로 봤을 때 50%의 동의만 받으면 그렇죠. 되는데 뭐 100명의 주민이 있다 그러면은 반은 반대하고 반은 찬성한다. 보통 그렇게 일률적으로 나눠도 일단 추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어렵지가 않아요. 다만 그 이후에 조합 설립 받으면 75%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반대하는 50% 중에서 그 중에 반을 설득을 한다? 여기서는 포인트가 잘 안 올라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합 설립까지 받았다라면 어느 정도 이제 반환점은 돌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사업 시행 인가라든가 관리처분 인가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관하구의 관계다 보니까 뭐 관에서 요청하는 게 많겠죠. 뭐 임대비를 더 지어라, 그렇죠. 뭐 기부채나 패라 이런 건 있겠습니다만 조금 양보하게 되면은 통과가 안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욕심만 버리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조합 설립이 안 된 것들은 이거는 뭐 제 아무리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싫다 이러면은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 제거, 해칭 제거, 위험 리스크 해칭의 어떤 차원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것들을 위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죠. 매물이 어떤 부동산 시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뭐 이런 재밌는 얘기들 있으면 몇 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부동산을 투자할 때 네. 어떤 거를 보시면 되냐면은 네. 그 부동산 주변에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를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남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가격이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러면 어차피 강남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고 그러면 강남에 인접해 있는 동네 중에서 되게 후진 동네가 있어요. 소위. 예, 그러면은 가격이 저렴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제2의 강남이 된다 해서 이제 관악구를 찍었단 말이죠. 반응이 좀 희한했죠. 제2의 강남을 얘기하는데 관악구를 얘기해?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누가 서초 옆에 보더라도. 있긴 합니다만.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입지의 어떤 그 가능성을 본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뭐 그 이후 많이 올랐고 뭐 거기만 오른 건 아니겠습니다만 근데 교통이 2호선이라는 걸 통해서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면 강남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언덕이 많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언덕이라는 것은 뭐 사실 관악구뿐만이 아니라 뭐 대부분은 많고요. 그런 것들도 어떤 건축공법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좀 예쁘게 더 활용하면서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문제가 안 되고 그러나 뭐 인프라가 좋아지네요, 교통이 좋아지네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지만 입지를 갖다 놓을 수는 없어요. 예, 아무리 좋은 신도시가 있지만 이거를 강남 옆으로 갖다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단지 여기 있는 신도시가 강남하고 가까운 관악구보다 더 비싼 이유는 얘네는 개발이 됐고 얘네는 개발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관악구 언젠가 개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른 조건은 똑같고 입지를 보고 싸움을 할 텐데 입지는 얘네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정관념 거기가 올라? 뭐 이런 것들 있단 말이죠. 흑석동 같은 경우도 흑석동에 예전에 사셨던 분들은 집을 못 사요. 야, 그 달동네 그거 저는 좀 아닌데요? 이제 오르죠. 왜냐면 입지가 좀 한강변에 있고 강남 가까우니까 이제 그런 고정관념을 깨시고 주변에 좀 비싼 동네 근처에 있는 것들인데 좀 저렴하다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인 매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흑색동은 요새 막 뭐 별명으로 서반포로 막 불리는 그 정도더라고요. 그죠. 예. 근데 실제로 흑석동 한 두 정거장만 가면 반포가 나오는데 거기는 아파트가 뭐 30억, 35억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뭐 15억, 16억이니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야 도보로 한 10분 거리만 더 가게 되면은 반값이네? 싸죠. 특히나 강남에 계신 분들은 와보니까 너무 싼 거예요, 그게. 그분들의 인식은 그렇잖아요. 예. 뭐 30억짜리, 30억짜리 보다가 14, 5, 6억 하게 되면은 싸다 그러고 산단 말이죠.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아주 멀리까지 가지는 않아요. 근데 근처까지는 가죠. 그래서 우리가 뭐 광교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강남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실제로 강남 분들이 거기를 많이 구입을 하셨거든요. 그런 효과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서울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 핵심 도시 학군 좋고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를 들어갈 수 없다면 그 외곽 지역 거기서 가까운 쪽에 좀 저렴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놓고 기다리시면은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금이 좀 이제 부족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뭐 얼마 전에 제 채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처음에 돈을 모을 때 저도 당연히 뭐 돈 완전히 뭐 무일푼으로 부동산 시작하고 뭐 꾸역꾸역 500만 원, 1000만 원 모여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돈이 없으니 네. 빌라 투자를 했죠. 빌라가 제일 저렴하니까. 그래서 아주 제일 첫 투자는 부천이었어요. 서울 빌라도 못 살 정도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부천의 원정동이라든가 고강동이라든가 그 일대에 이제 그냥 물론 전략적으로 구입한 거긴 해요. 네. 그때가 2006년도였는데 네. 그때 이제 도시 및 주거변 정비법이라는 도정법이 2003년도에 이제 하면서 뭐 3년 내로 50만 이상의 시군구에 대해서는 뭐 의무 재개발 의무 수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2013년 7월 1일 날 시행됐으니까 2016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뭐 몇몇 도시들이 50만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기본 계획을 안 세웠단 말이죠. 네. 그럼 조만간에 여기가 좀 바람이 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해안이 있으셨네요. 분석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을 찾아갔더니 현지에서는 뭐 아무것도 모르죠. 네. 재개발이 뭔지도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더니 한 500만 원, 400만 원 갭으로 이렇게 사요. 매매가 7,800에 전세 7,500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구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전세 만기가 됐을 때 전세금을 올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금을 다 회수가 됩니다. 회수가 되죠. 예, 회수가 되니까 그걸로 또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초기 어떤 자본금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채를 구입하면서 또 운도 좋았죠. 왜냐면 그 이후에 이제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확 올라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벌었고 그걸로 이제 서울 들어오면서 그때도 아파트 살 돈까지는 안 되니까 이제 뭐 면목동이라든가 뭐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이제 또 구입을 했어요. 빌라 같은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1,200만 원, 뭐 1,000만 원, 1,500만 원 갖고 구입했는데 한 4개월, 6개월 뒤에 전세 만기 돌아오면은 매매가를 뛰어넘습니다. 다시 또 회수가 되는 거죠. 또 재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자산을 좀 모았거든요. 초기에는. 근데 지금도 그런 방식이 있어요. 지금도 1,000만 원 미만 투자, 500만 원 투자, 뭐 심지어는 3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뭐 300만 원 투자해서 3억 벌 건 아니잖아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만 벌어도 수익률이 무려 300%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금액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런 매물부터 먼저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가 처음이라 시작을 하면은 어차피 비싼 거 하다가 잘못되느니 이거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나 1억짜리 빌라를 사나 뭐 부동산에서 알아보고 얘기 듣고 판단하고 등기부 띄워보고 살펴보고 이거 1년의 과정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경험하는 셈 치고 작은 거를 구입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생겨갖고 좀 더 강한 어떤 더 높은 부동산 구입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는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작은 빌라 같은 거를 구입하시는 것도 좋고 투자 금액이 적게 하면서 위험성을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나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요즘에 전국적으로 전세가가 상승하는 분위기란 말입니다. 전세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 투자법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300 투자해 되면 다음번에 오히려 500을 내줘야 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 분위기가 아니고 당분간에 이게 갈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그런 소규모 갭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유효한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규제 지역 외에서 이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전하고 틀린 건 저는 뭐 정말 그때 여러 채를 구입해서 팔아도 양도세만 이제 고민하면 되는 거였지만 지금은 취득할 때도 좀 비싸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 변화는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작은 금액으로 약간의 종잣돈 불리기에는 이거만한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오늘 대신 물어드립니다 시간 이승훈 수장님 모시고 참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수장님 한 번 더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대신 물어드립니다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